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경기에서 오랜만에 또 시원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 0.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성적 자체가 좀 안 좋았죠.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배, 낭트전, 그리고 오세르전 무승부.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였어요. 그래서 엔리케 감독도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는 엔리케 감독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세르와의 경기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이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오늘 경기에서 또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실험이 어쨌든 오늘 경기는 통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지난 시즌부터 엔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변형 3백은 어떤 거냐? 에메리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왼쪽에 파비안 루이스가 예를 들어서 위치를 한다고 쳤을 때 하키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3명의 미드필더 중에 왼쪽 미드필더가 하나 올라가요. 그래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면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2명의 선수를 두죠. 그리고 3백이 왼쪽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이 되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내려오면서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엔리케 감독이 공격이 최근에 답답했잖아요. 답답한 공격이 계속되니까 멘데스의 공격력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멘데스도 사실은 저렇게 3백을 만드는 것보다 공격에 가담해서 빠르게 오버래핑을 하거나 언더래핑을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하키미만큼 공격적인 선수예요. 그런데 약간 이 비대칭 3백을 쓰기 때문에 멘데스가 그동안 공격적으로 못 올라왔었죠. 그래서 어떤 전술을 썼느냐? 지난 경기부터 에메리와 파비안 루이스의 자리를 바꿉니다. 바꾸면서 에메리가 3백이 돼요. 어떤 거냐면 하키미는 여전히 올라가지만 멘데스가 3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멘데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가면서 3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메리가 이렇게 그 3백에 왼쪽 자리에 지난 경기에 나왔었거든요. 밑으로 내려와서. 근데 에메리가 지난 주말에 했던 그 실험적인 포메이션에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했냐? 에메리를 뺐어요. 그러니까 에메리의 역할을 하는 선수를 누구로 골라야 되나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베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는 여전히 오른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파비안 루이스를 왼쪽에 두지 않는 건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에 나왔을 때 3백을 만들면 파비안 루이스가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다 보니까 3백의 한 자리에서 공간을 커버하는 게 약간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가 이 왼쪽에 있으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베스를 왼쪽, 파비안 루이스를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요. 멘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네베스가 3백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오늘 경기는 또 네베스가 너무 내려오면 네베스도 약간 손해니까 비티냐를 내립니다. 비티냐, 파초, 마르키뇨스 3백. 그리고 네베스와 파비안 루이스가 중앙 미드필더가 되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리케 감독이 지난 주말부터 누누 멘데스의 오버래핑을 활용하기 위해서 변형 3백은 쓰고 싶고 3백을 만들었을 때 누가 저 위치에 설 것이냐 이것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함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딱딱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엔리케 감독은 이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전술에서 3명의 선수가 뒤에 있고 미드필더에 2명이 있는 이 3-2 빌드업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데스가 올라가거나 멘데스가 3백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 선수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유연함을 가져가는데 어쨌든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3백과 2명의 미드필더 이거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런 구도를 만든 경기였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 3백이 비티냐가 내려오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3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왼쪽에서 누누 멘데스가 이제는 3백을 만들지 않고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끝에는 바르콜라가 있고 오른쪽 끝에는 이강인과 하키미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은 하키미가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장면인 건데 이 모습을 보면 좌우 측면에 바르콜라와 하키미, 최전방에 하무스 그리고 뭐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누누 멘데스와 이강인 요런 이제 구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장면은 파비안 루이스까지 올라가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런 공격 형태가 딱 만들어집니다. 바르콜라, 이강인, 중앙에 멘데스, 하무스, 파비안 루이스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키미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리고 뒤에는 3백. 요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장을 좌우 측면에서 넓게 쓰는 거예요.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사이사이 공간에 멘데스, 하무스, 파비안 루이스, 하키미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면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이 공간으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만들려는 게 엔리케 감독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누누 멘데스가 위쪽으로 올려서 엘리케 감독이 쓰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저런 공간을 누누 멘데스가 빨리 올라와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경기를 할 때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좌우로 분산이 됐습니다. 그 순간 하키미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뛰어들어간 하키미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경기장을 넓게 썼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나오는 거고, 이때 하키미가 볼을 받아서 하무스에게 컷백. 근데 오늘 경기 문제는 경기 초반에 결정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무스가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지만 발에 잘못 맞아요. 그래서 볼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장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오늘 꽤 많았어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도 왼쪽에 누누 멘데스가 이번에 올라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여기서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에 있고 중앙에도 두 명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멘데스가 올라와 있으니까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살짝 끌려 나갈 때 가운데 공간으로 바르콜라가 뜁니다.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가 볼을 받아서 바르콜라에게 찔러주는 장면이었죠.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 공간을 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바르콜라가 여기서도 슈팅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런 장면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 생제르맹은 그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구도를 좀 만들어도 결정력에 좀 문제가 많을 때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득점이 나올 때 보면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는 두드리면서 득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게 첫 번째 골 장면인데 바르콜라가 측면으로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겠죠? 끌려 나오는 순간 뒤쪽에서 비티냐가 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르콜라가 볼을 잡자마자 비티냐가 볼을 잡아서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 방향 전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 줍니다. 하키미였어요. 하키미가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이제 하무스가 드디어 아까는 이 비슷한 장면에서 못 넣었지만 여기서는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이제 계속 파리 생제르맹이 만들기 위해서 오늘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저런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득점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누누 멘데스를 올리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3백을 만들던 누누 멘데스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선택을 한 건데 이 장면 보시면요. 측면에서 바르콜라가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죠. 그러는 순간 가운데 있었던 두에가 뛰어요. 그러면 두에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에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또 끌려 나가겠죠. 그 순간 누누 멘데스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 공간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워낙에 스피드가 빠른 선수니까 이런 침투가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에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멘데스가 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컷백. 여기서 멘데스가 달려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엘리케 감독이 지난 주말부터 시도했었던 누누 멘데스를 올리는, 그리고 누누 멘데스의 공간 침투를 활용하는 3백 전략.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런 전략이 오늘 경기는 통했다. 그리고 이제 득점이 나올 때 이강인 선수도 가장 오른쪽 측면에 있으니까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하면서 또 득점이 나와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하키미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받아서 하키미에게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수비를 끌고 나온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고 하키미가 볼을 가지고 올 때 또 수비가 끌려 나가죠. 끌려 나가니까 하키미가 가운데로 패스.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었던 두에가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장면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오늘 나왔던 득점 장면들이 수비를 끌어내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세 장면 모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도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은 하키미가 측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수비를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볼을 잡는데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오니까 하키미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뜁니다. 뛰어나가는 하키미에게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찔러주는 스루 패스. 이게 들어가면서 하키미에게 결정적인 또 찬스가 나오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됐지만. 그리고 다른 장면도 보면 이것도 3백을 만들고 있고 이강인이 가장 측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반대편에는 또 이제 다른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선수들에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살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가운데에 있었던 하키미를 따라서 끌려 나오죠.
그 순간 이강인이 가장 측면에 있다가 뛰어 들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측면에 있다가 이 측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갔고요. 뛰어 들어가는 순간 이강인에게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또다시 아무래도 이강인이 가장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받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오른쪽으로 쏠릴 때 반대편에서 뛰어 들어가는 바르콜라가 있죠. 공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밀어줬는데 여기서 바르콜라가 충격적이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찼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는 장면이긴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아무래도 짤츠부르크와의 스쿼드 차이도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엔리케 감독이 이제 변화를 시도했던 3백 전략이 어쨌든 통하긴 했던 경기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정말 안 좋았거든요. 오늘이 최근에 4경기에서 1무 3패를 하다가 이긴 경기예요. 1무 3패. 두 번째 그 1라운드에서 승리한 거 제외하고는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승을 추가했는데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가 1등부터 8등까지가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 9등부터 24등이 챔피언스리그 16강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파리 생제르맹이 25등에 있다가 오늘 경기 승리로 24등, 가장 16강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자리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페에노르트라던가 슈투트가르트 이런 팀들이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뀔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경기는 어쨌든 이겼지만 이제 앞으로의 챔피언스리그의 일정이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2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정이. 그러니까 이게 파리 생제르맹은 앞쪽 일정에서 승리를 좀 거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아스날에게 진 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진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미넨한테 진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지로나, 요 아인트호벤 요 경기는 좀 잡아줬어야 되고 그리고 아스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요 3경기에서 한 경기 정도는 승리를 가져오거나 승점이라도 가져왔어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승점을 못 가져오니까 뒤에가 이제 꼬이는 건데 뒤에도 남아있는 2경기가 맨시티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요 2경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24등 요 위치를 마지막 2경기에서 잘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여부에 따라서 16강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덴벨레가 챔피언스리그 퇴장을 지난 경기 당했기 때문에 선발로 나온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기록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늘도 하키미가 키패스 4개, 이강인이 키패스 3개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2번이나 만들어줬어요. 하키미가 3번, 이강인이 2번.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서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는 찬스 메이킹을 가장 많이 했던 선수였습니다. 이강인과 하키미 요 라인, 요 오른쪽 라인이 덴벨레가 있을 때보다 사실은 덴벨레와 하키미의 조합보다 이강인과 하키미의 조합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덴벨레도 약간 드리블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하키미도 드리블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둘 다 뛰어나가요. 근데 이강인과 하키미는 이강인은 뛰어나가기보다 볼을 소유한 다음에 찔러주고 하키미는 뛰어가니까 요 조합이 조금 더 잘 맞는 걸 오늘 경기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조합이 될지 그리고 이제 이강인과 덴벨레의 경쟁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시즌 마지막으로 갈수록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덴벨레와 엔리케 감독의 약간 그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강인 선수에게 뭔가 이런 활약을 계속 보여주면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까